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고, 이 사람은 전 도쿄대 교수이면서 사실상 이 사람은 양적 완화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나온 표현들을 보면 반대가 많아요. 이렇게 YCC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간간히 냈었던, 하지만 본격적으로 냈던 사람은 아닌, 그래서 좀 보신 것처럼 중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 정부도 천천히 엑시트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장기적인 일본의 양적 완화.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의 스토리를 제가 그 우에다 그러니까 이 총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독특한 일본의 상황이 결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고 글로벌의 그런 어떤 경제 구조에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의 어쩌면 미래를 보여주는 거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양적 완화를 시행했고 양적 완화의 모든 방법을 다 시행했고, YCC라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에다 총재가 문제가 된 그 통화 정책이 뭐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정부가 아예 정부 돈,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서 국채를 계속 사줌으로 해서 일드 커브, 그러니까 그 국채 간의 금리 차이를 강제로 조종하는 정책인데, 이거는 양적 완화의 아직 거의 끝판왕에 속하는,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본은 그걸 지금 벌써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 특히 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의 초기판 그리고 모든 정책을 다 일본은 실험해 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이 양적 완화와 전혀 상관없지가 않고요. 상관이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금융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일본 방문했을 때 일본의 그 금융가가 그렇게 쇠퇴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전쟁에 의해서 일본의 어떤 강제적인 환율 정책이 적용되면서 일본의 엔고가 일본의 경제를 무너뜨렸는데,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그 양적 완화가 어쩌면 더 긴 그 일본 그 경제적인 침몰을 가져왔다. 잃어버린 30년, 20년을 말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정책이 양적 완화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이렇게 양적 완화에 의해서 유지에는 가지만, 이 양적 완화를 실시한 현재 경제 구조들, 글로벌 국가들의 어쩌면 미래의 모습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버냉키가 제안을 한 그 양적 완화의 어떤 그런 후폭풍이 요번에 우에다 총재 사건으로 이제 거의 끝장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일본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더 금융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일본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금리랑 뭐 이런 거의 상황이지만, 결국 양적 완화를 장기적으로 실행해 온 모습의 그런 그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우리도 앞으로 미국이랑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양적 완화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경제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계속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대폭 저하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려는 그런, 또 혹은 그거를 빌미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흐름이 아베노믹스입니다. 2012년도에 아베가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면서 함께 가지고 나온 게 아베노믹스라는 거고,
세계 화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장 구로다 하루이코를 세트로 해서 일부러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가진 자기의 생각을 이제 그 실행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장을 같이 이제 대동해서 그 2012년부터 얼마 기시다 총재가 되기 전까지 일본을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이끌어왔던 그 아베노미스가 뭐냐면 결국에는 아베의 주장은 이거죠. 대규모 금융 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을 올리면 금융 완화라는 건 뭐냐면 엔을 약세로 유도하는 겁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아까 말한 대로 국채를 강제로 사서 국채의 금리를 제로로 묶어놓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0년대 말에 버냉키로부터 듣게 돼서 실행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제로 금리로 금리를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그 당시 98년 그러니까 99년도에 98년 99년도에 일본은 4%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4%인데 일본은 갑자기 제로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2012년 일본 대지진 11년에 쓰나미 사건 이후에 아베 정권은 이 부분을 강제로 실행을 더 강하게 해야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금융 완화로 기업이 실적을 더 내게 되면 이제 기업이 더 많은 월급을 주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게가 살아날 거다. 이게 아베가 주장했던 완화를 극단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논리였고 그게 잠시 동안에는 듣는 그 먹히는 듯 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업적을 누렸던 게 아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기시다 그의 정권 그다음에 그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발탁된 이유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엄청난 실패였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그런 흐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버냉키의 조언을 듣고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양적 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 양적 완화의 길이 강제적으로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이끌어가고 그걸 유지하려니까 주식 다른 시장하고의 어떤 균형 관계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그쵸 이런 거죠.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4.2년이 4.4인데 일본 국채는 마이너스 0.03으로 묶어두려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되겠죠. 따라 오르게 되죠. 한국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유럽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전 세계가 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래야만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따라갈 텐데 강제로 저렇게 마이너스 금리로 묶어 놓으려니까 방법이 뭐냐면 자기들의 그 국채를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는 일본의 국채는 일본 국민이 대부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43%를 일본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 초입부터 계속해서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리를 조절해 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결과물로 일본 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43%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만 한 해 8조 원씩 들어갑니다. 만약에 금리가 1% 상승한다면 지금 만약에 금리가 미국 금리나 글로벌 금리를 일본이 안 따라가면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따라가야 하는데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1%가 올라가면 그것만으로 3조 7천억 원 2% 올리면 7조 5천억 원이 증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일본 예산 2022년에 일본 예산에 채권 이자로만 사회보장비 빼고 두 번째예요. 나머지 모든 그 일본 예산을 넘어서는 24조 3,300. 이 예산을 국채 이자로만 내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계속해서 국채를 사왔기 때문이죠. 왜? 금리를 묶어둬야 하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조절, YCC
일드 커브 컨트롤해서 묶어놔야 하니까 계속해서 국채를 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채 보유를 일본은행이 대부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전부 다 국채 이자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현재 금리는 묶어놨지만 경제의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특히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아베노믹스의 중심 인물이죠. 아직도 이번 4월 달에 교체됩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이 사람 여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 당분간은 수개월이 아니라 2, 3년 동안 양적 완화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가가지고 바로 뒤집었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4월 달에 공식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일본에게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게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이런 증시의 이런 장기적인 하락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 아까 증권가가 아주 쇠퇴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수많은 증권사들이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이한 형상들이에요. 뭐냐면 일본의 증시는 주식은 대부분 다 70대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주식을 투자했던 니케이가 3만을 갔던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고 새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NTT 도코모의 주주가 80%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니케이 3만 갔던 그 시절에 NTT 도코모를 사서 계속 지금까지 그냥 이 사람들만 주인인 거예요. 계속해서 들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부가 완전히 고령화돼서 연령층 아주 높은 쪽에서만 편중돼서 들고 있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이상한, 그래서 활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일본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런 특징 중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죠. 유니클로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니클로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아 보여서 일본의 유니클로를 투자하고 싶으면 8,4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주식을 한 주씩 못 삽니다. 100주 단위로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니클로를 일단 투자를 하고 싶으면 8,400만 원이 있어야 한 주라도 살 수 있어. 물론 100주를 사겠지, 한 번 살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들이 또 일본의 주가들은 높아요. 왜냐하면 분할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거의 일본은 하지 않아요. 유일한 게 아마 도요다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옛날 그대로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본의 상장사들은 주식 주주가 많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국도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좀 그 중요성이 올라가지만 뭐 옛날에 황제주라 그래서 300만 원짜리들이 막 있고 이랬던 것도 일본은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고, 그런 상황에다가 100주씩 사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이 발전을 안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주식에서 뭔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본의 기업들이 뭔가 개혁하고 살아남고 성장하고, 왜냐하면 성장하려면 조달해야 되고,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주식 금액을 분할해서라도, 그러니까 쪼개서라도 이 가격을 낮춰서 많이 사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일본의 기업들이 늙어가고 있고 일본의 기업들이 의미를 별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투자할 기업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좋아요. 작년도에 일본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금리를 제로에다 묶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와타나베 부인이 생기는 거예요. 와타나베 부인은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겼지는 않았어요. 뒤에 돈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이게 와타나베 부인은 어떤 거냐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투자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느냐? 일본에서 제일 흔한 성이기 때문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와타나베 부인은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대표를 하는 말인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게 뭐냐면 일본은 제로에다가 금리를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에서 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해외에 예금만 해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돈은 해외를 넘나드는 게 훨씬 더 많았고, 이런 투자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인 거죠. 일본 엔을 캐리 트레이드하는 거죠. 이 캐리 트레이드의 주역이 개인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렀고, 일본의 가장 흔한 성인 와타나베를 따랐다. 와타나베 부인이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실제로는 일본의 성 중에 가장 흔한 성이 와타나베가 아니고 와타나베는 6위예요. 보시면은 일본의 성 중에 가장 인구수 많은 것 따져보면 와타나베 6위. 거기다가 일본 외환시장의 개인 투자자는 불행히도 남자예요.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도 아니다. 원래는 남성인데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것도 참 어디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추정하기는 아마 일본의 처음 해외 진출을 이끌었던 그 외무성 직원, 외무성 담당자가 와타나베였을 거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와타나베 부인이 엄청나게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전 세계의 자금을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 시장을 위협하는 미국의 금리, 국채 금리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스러운 존재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일본인데,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팔았고 일본은 계속 사왔던 거죠. 금리가 낮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은 제로에 조달해서 미국 국채라는 가장 안전한 국채를 사도 4%, 4.5%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캐리 트레이드는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해외로 일본의 부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금 원래는 이런 위협을 지금 올해 같은 이런 긴장을 안 해도 됐었는데, 왜 그랬냐면 일본이 엔화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됐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일본의 엔화는 위기가 생기면 강해지는 일반적인 그런 안전자산, 미국 국채나 달러처럼 그렇게 분류를 됐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교수들은 이거를 이유를 어떻게 찾았었냐면, 일본의 엔화는 일본 국채는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망하지 않을 국채다. 그래서 일본의 국채는 가장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본은 일본 국채는 안전자산에 속하는 그런 통화로 통해 왔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무너지는 아주 그런 분기점에 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에 최근에 한 10년 이상 동안에는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더 강화된 그런 모순적인 구조, 금리를 조절하는 그런 국가 부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전 세계 1등이죠. 비율적으로 보면은 160%를 넘어가 250%를 넘어가죠.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의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봐왔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엔달러 환율이 실제로는 원래는 어땠냐면, 위기가 생기면 엔화는 강해졌었어요.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엔화 보시면 이 위기가 발생하면은 엔화가 강해집니다. 보시면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자기네들 자체 위기였던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이런 게 터졌을 때 엔이 최고를 찍어요. 동일본 대지진 아주 엄청난 사고가 터졌는데 일본에 가장 극심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가 역사상 엔이 제일 강한 때 75엔. 이게 일본이 이상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저게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매우 나빠졌는데 이때 엔마저 그러니까 환율마저 강하니까 수출 기업들이 다 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사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삼성전자에게 최고의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 세계 2위, 3위 하던 반도체 기업들이 다 문을 닫고 팔리는 상황이 이때 일어났어요. 경제가 나빠져서 경제가 침체에 빠졌는데 동일본 대지진은 말로 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예, 왜냐하면 그 쓰나미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융시장에도 빅쇼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경제 위기 속에서 환율이 강세를 역사상 최고 강세를 뛰어다 보니까 일본의 그런 기업들은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수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다 망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이 승자 독식처럼 삼성전자가 그 모든 부분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2배로 뛰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때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힘들어졌을 때 강화할 만큼 이게 전부 다 그 당시 금융시장의 해석은 뭐였냐면 안전자산이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요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이런 그 침체 국면이 왔는데 이때 환율이 최고를 찍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해졌다는 뜻이죠. 역사상 제일 높지는 않지만 근 20년 내 최고 약한 그러니까 숫자로는 제일 높은 151엔을 찍습니다. 32년 만에 최고치예요. N은 가장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나쁜 상황 그 코로나나 이런 문제가 터지면 위기 상황이 오면 N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아지는 강세를 띄었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의 끝에 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의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업들도 마찬가지 도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강제적인 양적 완화를 이제 끊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번에 4월 달에 구로다 하루이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어받을 사람 중에 양적 완화가 아니라 강성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를 골랐던 거고 기시다 내각이 선택한 사람이 우에다였던 거죠. 보시면 이 도비씨하고 호키씨 중에 가운데 있잖아요. 예, 우에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고 이 사람은 전 도쿄대 교수이면서 사실상 이 사람은 양적 완화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나온 표현들을 보면 반대가 많아요. 이렇게 YCC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간간히 냈었던 하지만 본격적으로 냈던 사람은 아닌 그래서 좀 보신 것처럼 중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 정부도 천천히 엑시트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장기적인 일본의 양적 완화, 장기적인 일본의 금리 고정, 금리를 제로로 머물게 하는 YCC 같이 대표적인 그런 완화 정책을 바꿔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에다가 된 거고, 그러니 이 사람이 4월 달에 이제 받아서 실제로 중앙은행장이 돼서 어떤 정책을 필지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예상한 대로 우에다가 엑시트 전략을 써줄 사람이 된다면 엔화는 약세가 될까요? 강세가 될까요? 엔화는 이 완화 정책을 포기하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긴축을 선택하면 강세를 띱니다. 그러니 우에다가 시장의 기대대로 엑시트 전략을 쓰는 사람이 된다면 엔화는 강세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 최고치인 152엔에서 지금 135엔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더 이제 내려가는 현상이 오게 될 거고 그 현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달러 인덱스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라 그랬죠. 유로가
유로존이 미국을 따라서 긴축을 해왔는데 늦었다고 생각해서 더 빠르게 스텝을 밟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일본이 이제 우에다 라인에 의해서 엔화 강세를 띠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결국 달러 약세 스토리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고, 현재의 변수로는 유로화보다는 엔화에 상당히 집중돼 있고, 더군다나 미국 국채 관련해서는 만약에 일본이 양적 완화를 포기하고 점차적으로 엑시트하게 된다면 과거에 미국 국채를 사주던 행동들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와타나베 부인이 움직이는 그 흐름도 엔캐리 트레이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 세계 금리 시장에, 미국의 국채 시장에 대단한 그 변수로 등장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일본의 이런 양적 완화 스토리가 전 세계 글로벌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소비 패턴,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일본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안 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뭔가 소비의 패턴, 소비 행동을 바꾸는 행동을 해왔다면, 일본의 사람들은 고령화가 심각하게 변화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뭐라 그럴까, 소비를 어떻게 해도 늘리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나 이런 쪽들이 처음에 약간 히트를 했던 이유는 소비를 일으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돼서 그랬던 건데, 실제로 그건 성공하지 못했고 소비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 인구 구조라는 거죠. 고령화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에 그만큼 움직이지가 않고 거의 소비를 늘리지 않는 패턴을.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은 정부가 돈을 아예 지급한 적도 있어요. 상품권 같은 걸로 아예 좀 소비를 하라고 돈을 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상품권을 깡한다 그러죠. 깡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저축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어떻게 해도 소비가 안 늘어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국가죠. 이 디플레이션은 이번 인플레이션 위기가 오기 전까지 미국의 동일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 짓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런가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인구 구조에 있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국가고, 양적 완화에 의해서 기업이 점점 경제 구조가 점점 약화된다라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 증명한 국가이기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이 얘기를 자세히 풀지는 못하지만 미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70년대 인플레이션 쇼크가 온 뒤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나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기업들이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없게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은행의 문제였으니까 한두 개 은행 빼고는 전부 다 살려줬죠. 왜냐하면 대마불사란 말이 그런 얘기인데, 리먼 같은 데들은 부도 처리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인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돈을 대서 살려줬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를 부도를 내버리면 시스템 위기가 와버리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이제는 정말 구조적인 위기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미국을 침몰시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정책을 시험해 본 버냉키는
곧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그 단점을 좀 보완한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났을 때 제롬 파월은 그 단점이 보완된 형태의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코로나가 훨씬 더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저처럼 일본과 2008년과 코로나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점 진화해 가지만 금액은 비교할 수 없게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본도 처음에 썼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점 강화된 양적 완화를 쓸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YCC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YCC 자체가 가져온 스스로를 침몰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 금리의 그런 미스매치에 의한 구조적인 싱킹, 침몰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일본의 문제를 많이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2008년도에 썼던 거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또 보완해서 코로나 때 썼지만 중요한 건 사이즈. 금융위기 때 4조 정도 늘렸다면 이번에 9조까지 늘렸어요. 간단히 말하면 내년도라도 위기가 또 온다면 이번엔 9조로 안 되는 거죠. 4조 늘렸는데 원래 4조 정도 있을 때 4조에서 5조 정도를 늘렸는데 이번에는 4조로 안 될 겁니다.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지금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작년도에 금리를 4.5, 4.75, 5%대까지 올해 들어서 이제 5.5까지 올리더라도 오래 유지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일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부채로 보나 경제 체력으로 보나.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립금리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중립금리를 현재 2.5%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에 가까운 금리는 제약적 금리인 게 분명하죠. 뭐 연준 위원들이 아직 제약적 금리가 아니네 뭐네 하는 건 뭐냐면 그 시기에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오랜 히스토리로 보면 미국의 경제 체력은 2.5%가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걸 넘어선 금리는 계속해서 경제를 눌러서 침몰시키게 되죠. 그걸 연준이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거죠. 일본을 봐도 알 수 있고 자기들이 연구한 많은 것들이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가서 실질 중립금리 그다음에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지금도 이제 아직도 여전히 실질금리 마이너스인데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명목금리가 작으니까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서 명목금리보다 낮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플러스가 되면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결국 올해 말이나 오게 된다는 게 채권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읽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제가 회사 세미나나 이런 데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이 인구 구조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왜? 일본은 지금 대표적으로 고령화된 국가지만 글로벌이 지금 일본 같은 모양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스턴 컨설팅은 2030년이 되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노령화될 거라는 거죠. 더 최대 노령화 국가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은 2015년부터 이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노령화 그 스텝을 밟기 시작했고 중국이 늙어가고 있다. 일반적이죠. 이런 모습들이 글로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글로벌 경제 구조는 고령화에 의한 일본화, 재패니피케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똑같지는 않겠죠. 일본 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경제 구조로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간 인플레이션 쇼크에 의한 그 다음에 신냉전이나 이런 거에 의한 변화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뷰티풀 디레버리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건지 결국 이 구조는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건전한 구조가 되는데 몇 년 내에 그 깨지는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중앙은행은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장하는 방법은 양적 완화예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걸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하지만 디레버리징을 할 준비가 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냥 죽을 놈은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디레버리징이 시행되겠죠. 현재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려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고 정부가 개입하려면 돈을 찍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찍어서 개입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 국가 부채에 의한 일본 같은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